경기도 양평의 깊은 골목, 오래된 한옥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 집에 사는 이는 올해 70세대 윤순자 여사. 남편을 잃은 나이에 사고로 잃고 삼남매를 홀로 키운 그녀는 지금까지도 혼자서 밭을 가꾸고 직접 반찬을 만들어 먹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윤 여사는 평소처럼 텃밭에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이 발견해 응급실에 실려갔고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큰아들 윤지훈, 딸 윤미라, 막내 아들 윤민재 세 남매가 거의 동시에 병실로 몰려들었다. 엄마, 이젠 위험하니까 양평집에서 그만 나오세요. 첫째 지훈이 가장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여전히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았다. 맞아요, 엄마. 혼자 사시기엔 너무 외롭고 위험해요. 차라리 우리 집에 오세요. 강남이라 병원도 가깝고 저녁마다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둘째 미라는 뷰티숍을 운영하고 있었고 SNS에 화려한 일상과 고급 브랜드를 자주 올리는 인물이었다. 평소에는 연락도 뜸하던 그녀가 이렇게 자주 오는 건 어딘가 어색했다. 막내 민재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엄마, 무릎 괜찮으세요? 요 며칠 비가 와서 땅이 미끄러웠을 텐데.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여전히 양평에서 가까운 남양주에서 교직에 몸담고 있었다. 번듯한 집은 없지만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다.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한 윤 여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혀 관심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집을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우는 요양병원 자료를 잔뜩 들고 왔고 미라는 건강식품, 비싼 과일, 스파 쿠폰을 들고 찾아왔다. 민재는 여전히 조용히 밥을 차리고 청소를 도왔다. 엄마, 그런데 혹시 이번에 양평 재개발 이야기 들으셨어요? 지훈이 어느 날 슬며시 말을 꺼냈다. 응, 동사무소에서 편지가 왔더라. 여기가 다 철거된다고 하더구나. 그럼 보상금은 꽤 받으시겠네요. 위치가 좋아서 몇십억은 나올 거래요. 지훈의 눈빛이 반짝였다. 글쎄다. 그런 건 잘 몰라. 아직 정확한 서류도 안 나왔고. 윤 여사는 일부러 자세한 이야기를 피했다. 사실 그녀는 이미 구청에서 받은 통지문을 읽고 알고 있었다. 보상금은 총 107억 원. 오랜 시간 손도 안 대고 살아온 낡은 집이 갑자기 금으로 변한 셈이었다. 며칠 뒤 윤 여사는 구청에 다녀오고 나서 책상 위에 실수인 듯 일부러인 듯 보상 관련 문서를 펼쳐놓았다. 그날 마침 미라가 들렀고 문서를 우연히 본 척하며 묻는다. 엄마, 이거 뭐예요? 보상금이 107억 원. 어디 보자. 아, 그거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야. 아직 결정된 건 없어. 미라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런 건 같이 상의해야죠. 엄마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날 밤, 윤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딱히 놀랍지는 않았다. 자식들이 돈 냄새에 반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고 서늘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2024년 9월 15일. 미라가 보상금 액수를 알아챘다. 반응이 너무 빠르다. 조심할 것. 며칠 후, 지우는 아예 부동산 전문가를 데려왔다. 엄마, 제가 미리 알아봐뒀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계약을 하면 좀 더 유리하대요. 이런 건 미리미리 움직여야 해요. 윤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민재는 여전히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저녁마다 직접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다. 윤 여사는 그 조용한 행동 속에서 한 사람만이 여전히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수첩을 꺼내 적었다. 2024년 9월 19일. 지훈과 미라, 나를 설득하려는 시도 강화됨. 민재는 조용하지만 진심이 보인다. 바람이 불었다. 양평의 늦어른 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먼 서울을 바라보았다.
그 도시엔 그녀가 낳은 자식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지금 그녀를 어머니가 아닌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 윤 여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보다 무서운 건 그 돈 때문에 달라지는 사람의 얼굴이지. 윤순자 여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 공기는 예전과 전혀 달라졌다. 한때는 몇 달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는 자식들이었는데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번갈아 집에 찾아왔다. 지우는 거의 매일 양복 차림으로 내려왔다. 마치 사업상 회의를 하듯 노트북과 서류를 꺼내놓고 말했다. 엄마, 보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고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관리해드리면 안전합니다. 미라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그녀는 손에 과일 바구니와 화장품 세트를 들고 와서 환하게 웃었다. 엄마, 요즘 피부가 많이 상하셨어요. 제가 직접 케어해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혹시 강남 쪽에 아파트 하나 사시면 어떨까요? 저도 자주 들릴 수 있고 엄마도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윤 여사는 미소만 지을 뿐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에 적었다. 지훈, 관리 명목으로 접근. 미라, 생활편의 핑계. 둘 다 방향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한편 막내 민재는 늘 하던 대로 조용히 어머니 곁을 지켰다. 퇴근 후 양평까지 달려와 밥을 차려주고 불편한 무릎을 주물러드리고 고장난 대문을 고쳐주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보상금이나 집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민재야, 너는 안 궁금하니? 어느 날 윤 여사가 물었다. 뭐가요? 보상금 말이다. 내 형, 내 누나처럼 왜 아무 말 안 하니?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엄마 돈인데 제가 왜 신경 써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짧은 대답은 다른 어떤 달콤한 말보다 윤 여사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며칠 뒤 세 남매가 동시에 집에 모였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셋이서 모여서 보상금을 어떻게 쓸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회의 같은 거죠. 미라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엄마 혼자 결정하시면 위험해요. 솔직히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사기당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안전하잖아요. 민재는 말없이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지훈이 그를 보며 말했다. 민재야, 너도 동의하지? 우리 셋이서 같이 관리하는 게 맞잖아. 민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난 엄마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엄마 건데 우리가 나눠 갖듯이 얘기해?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훈의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잡혔고 미라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민재야, 내가 몰라서 그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엄마는 나이 많으셔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고 우리라도 지켜야 하잖아. 윤 여사는 세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한쪽은 명분을 앞세운 욕심, 다른 쪽은 꾸밈 없는 순수함. 그 차이는 너무도 분명했다. 그날 밤 그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2024년 9월 27일 세 자식 동시에 모임. 지훈, 미라, 공동관리 주장. 민재, 단호히 거부. 진심과 거짓이 더 선명해졌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미라가 변호사를 데리고 집에 찾아온 것이다. 엄마, 이분은 제 친구인데요. 법률 전문가예요. 혹시라도 계약이나 서류 처리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변호사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건 단순한 위임장입니다. 보상금과 관련된 모든 일을 세 남매가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에요. 윤 여사님 혼자서 어려운 서류를 다루시기 힘드실 테니까요. 윤 여사는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았다. 겉보기엔 단순한 위임장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게 인쇄된 문구가 있었다. 위임자는 수탁자에게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순간 그녀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물었다. 내가 이걸 지금 당장 서명해야 하나? 미라가 웃으며 답했다. 엄마, 이건 단순한 절차예요.
빨리 진행해야 보상금도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천천히 접었다. 알았다. 생각 좀 해보마. 그날 밤 수첩에는 또 한 줄이 적혔다. 2024년 10월 3일 변호사 동반 방문. 위임장에 처분 권한 전적 위임 문구 발견. 자식들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더 확인 필요. 창밖에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 윤순자 여사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과 함께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찍었던 사진. 그땐 분명히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약속은 세월 속에서 이미 잊혔다는 것을. 10월 중순, 양평의 밤은 제법 쌀쌀해졌다. 윤순자 여사는 작은 난로 앞에 앉아 수첩을 펼쳐들었다. 며칠 전 아이들이 가져온 위임장을 떠올리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자식들이 날 보호하려는 건지, 내 것을 빼앗으려는 건지. 그녀는 눈을 감고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며 버틴 세월. 그 눈물과 고생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며칠 뒤 지훈이 다시 집에 찾아왔다. 이번엔 더 다급해 보였다. 엄마, 지금이라도 서명하시죠. 이렇게 시간만 끌면 보상 절차가 늦어져요. 변호사 말로는 빨리 서류를 정리해야 추가 혜택도 챙길 수 있대요. 윤 여사는 일부러 손을 떨며 말했다. 지훈아, 엄마는 요즘 머리가 자꾸 아프고 기억도 잘 안 난다.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쩌냐. 지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음을 지었다. 엄마, 그래서 저랑 누나가 있는 거잖아요. 엄마 혼자 감당 못하시면 저희가 대신 해드리면 되죠.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뭔가를 확인했다. 아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그녀는 수첩에 적었다. 2024년 10월 12일. 지훈, 나의 기억력과 건강 문제를 핑계 삼아 위임 강요. 며칠 후에는 미라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앉았다. 엄마, 나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 사업도 예전 같지 않고. 엄마라도 날 좀 도와주셔야지. 엄마 돈이 있으면 내가 큰 샵을 열 수 있어. 그러면 엄마 이름으로 VIP실 하나 만들고 매일 모시고 싶어. 윤 여사는 조용히 미라의 손을 잡았다.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 마음이 변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지 않니? 미라는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항상 민재만 좋아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 못 받잖아. 이번에도 그렇지? 윤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을 깊게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진심보다는 계산이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수첩에 한 줄이 더 적혔다. 2024년 10월 16일. 미라, 눈물로 호소. 그러나 본심은 투자 명목으로 돈 요구. 그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식들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뒤 세 남매가 다시 모였다. 윤 여사는 일부러 식탁 위에 약 봉지와 처방전을 펼쳐두었다. 일부러 약 이름을 잘못 읽고 밥상 앞에서 몇 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엄마,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또 다르잖아요. 지훈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엄마, 요즘 기억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미라도 맞장구 쳤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기세요. 엄마 혼자 다 하시면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나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다. 윤 여사는 그의 태도를 눈치챘다. 그래서 일부러 물었다. 민재야, 내 생각은 어떠니? 엄마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내 형 말대로 너희한테 맡기는 게 낫겠니? 민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 기억이 좀 약해지셔도 중요한 건 엄마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빼앗으면 안 되죠. 저는 엄마가 직접 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순간 윤 여사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녀는 수첩 속에 이미 알고 있던 답을 다시 확인했다.
2024년 10월 21일. 민재, 끝까지 내 선택을 존중. 진짜 자식은 바로 이런 것. 밤이 깊어지자 윤 여사는 수첩을 덮고 작은 불을 끄며 혼잣말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이 집, 이 땅, 이 돈.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분명히 보이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서울에 있는 오래된 친구, 변호사 박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훈 씨, 오랜만이네. 부탁 좀 하려고. 나 유언장을 써야겠어. 윤순자 여사는 전화를 걸어 세 남매를 불렀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집에 와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뜻밖의 초대의 세 자식은 저마다 다른 기대를 품고 양평집으로 모였다. 가을 햇살이 비추는 마당에는 감이 붉게 익어가고 있었지만 집안 공기는 묘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이제 본격적으로 보상금 이야기를 정리하셔야죠. 변호사도 준비돼 있고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미라는 눈치를 보다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엄마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우리 셋이서 합의하고 나눠서 쓰면 깔끔하잖아요.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일부러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지훈아, 내 이름이 뭐였더라? 미안하다. 요즘 자꾸 기억이 헷갈려서. 순간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농담이세요? 제 이름을 잊으신 거예요? 윤 여사는 이번엔 미라를 바라보며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미라야, 너는 아직 고등학생이지? 학교 생활은 괜찮니? 미라는 황당하다는 듯 소리쳤다. 엄마, 저 벌써 44이에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민재만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엄마, 피곤하셔서 그래요. 요즘 신경 많이 쓰시니까 잠깐 헷갈릴 수도 있죠.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차분히 말했다. 괜찮아요. 조금 쉬시면 돼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엄마가 벌써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 서류 처리를 저희가 대신해야 안전하죠. 윤 여사는 일부러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너희가 지켜줘야지. 그녀의 연기에 두 남매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재는 눈치를 챘다.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고 그 속엔 오히려 무언가를 시험하는 냉정함이 숨어 있었다. 가족회의는 결국 결론 없이 끝났다. 지훈과 미라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며 서울로 돌아갔고 민재는 마지막까지 집을 정리해드리며 조용히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니죠? 윤 여사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대답했다. 민재야, 가끔은 일부러 어리석은 척해야 진짜 얼굴이 보이는 법이란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주소록을 펼쳐들고 한 번호를 눌렀다. 상훈 씨, 나 순자야.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그런데 내가 유언장을 써야겠어.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아. 며칠 후 서울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 윤순자 여사는 단정히 한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박상훈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결심하신 겁니까? 아직 건강하시니 서두르실 필요는 없는데요. 내가 건강할 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더 큰 욕심을 낼 게 뻔하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펼쳤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시겠습니까? 윤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네. 특히 독거노인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 이름은 정수재단이라 하세. 그리고 그 운영은 민재가 맡대. 개인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주게. 박 변호사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자녀분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윤 여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동의하지 않겠지. 하지만 동의할 필요도 없어. 내가 살아온 평생의 결론이야.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도 그 마음이 욕심뿐이라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네. 박 변호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펜을 들어 기록하기 시작했다. 사무실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날 저녁, 윤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꺼냈다. 2024년 10월 28일. 가족회의. 지훈과 미라. 내 치매를 핑계 삼음. 민재만 흔들리지 않음. 오늘 변호사와 유언장 초안 작성 시작. 창밖에 달빛이 가득했다. 윤순자 여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끝까지 내 의지대로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아이들에게 진짜 교훈을 남기겠다. 11월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윤순자 여사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낯선 소문을 들었다. 윤 여사네, 이제 재산 때문에 애들이 난리라면서? 큰아들이 엄마 정신이 이상하다고 소문내고 다닌다던데?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소문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며칠 뒤, 실제로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왔다. 윤지훈과 윤미라 명의로 제출된 한정 후견 개시 청구서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모친 윤순자, 73세는 최근 기억력 저하와 이상 행동을 반복하여 재산 관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자녀들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윤 여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그날 밤, 그녀는 민재를 불렀다. 민재야, 내 형과 누나가 날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한다. 민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엄마 지금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말이 아니라 종이에 남은 증거를 보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윤 여사는 조용히 수첩과 진단서를 꺼내 민재에게 건넸다. 며칠 전에 병원에서 치매 검사 받았다. 결과는 정상, 이걸 증거로 제출할 거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왜 혼자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언제나 혼자였잖니. 하지만 이번엔 너랑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며칠 후 열린 첫 심리. 법정안은 언론과 구경꾼들로 가득 찼다. 대한민국에서 억대 보상금과 자식의 후견 신청이라는 조합은 대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다. 원고 측, 청구 이유를 진술하세요. 지훈이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 나섰다. 저희 어머니는 최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자녀 이름을 혼동하는 등 명백히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보상금 규모가 너무 커서 어머니가 혼자 관리하기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라도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엄마가 요즘 밤마다 약을 2번씩 드시고 깜빡하시는 걸 직접 봤어요.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산 문제를 맡기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말인가 봐. 노인 치매면 큰일인데. 그래도 자식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윤순자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지금도 수첩에 다 기록해 두었지요. 오늘 날짜, 오늘의 날씨, 방금 한 대화까지도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나이 73이면 가끔 깜빡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능력은 아닙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내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여기 최근 검사 결과입니다. 치매도 인지장애도 전혀 없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상. 특별한 문제 없음. 순간 법정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자들이 속삭였다. 역시 소문은 과장이었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억지 부린 거 아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는 복도에서 지훈이 어머니를 막아섰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결국 다 가족끼리 쓸 돈인데. 윤순자 여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가족이라면 나를 지켜야지. 팔아넘기려 해선 안 되지 않니? 지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윤 여사는 마음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날 밤 수첩에는 또 한 줄이 적혔다. 2024년 11월 10일 지훈 미라 법적 공격 시작. 법정에서 진실을 밝힘. 그러나 마음속의 상처는 깊다. 창밖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윤순자 여사는 눈발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잎을 버리지만 뿌리는 더 단단해진다. 나도 이제 버릴 건 버려야겠구나. 겨울이 깊어지던 12월 초, 두 번째 심리가 열렸다. 법정은 첫 재판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고 방청석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가득했다. 재판장이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 앉았다. 자, 오늘은 추가 증거와 증언을 다루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다. 피고 윤순자 씨는 최근 기억장애와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직접 목격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녹취 파일을 제출합니다. 법정에 음성이 흘러나왔다. 민재야, 밥 먹었니? 지훈아. 아니지. 내가 민재였나? 윤 여사의 목소리였다. 순간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보시다시피 피고는 자녀의 이름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는 분명한 인지 저하의 증거입니다. 그 순간 피고석에서 박상훈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다. 재판장님, 해당 녹취는 맥락을 무시한 일부 발췌입니다. 실제 당시 상황을 확인한 증인을 모셨습니다. 민재가 증인석에 섰다. 그날 어머니는 일부러 저희를 시험하셨습니다. 일부러 이름을 바꿔 부르시고 반응을 살피셨죠. 저는 어머니가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민재에게 물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평생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다시 술렁였다. 박상훈 변호사가 이어서 병원 진단서와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 최근 6개월간의 치매 검사 기록입니다. 모두 정상 판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매일 기록한 일기장입니다. 날짜, 대화, 기분까지 세세히 적혀 있습니다.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이 일기장을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군요. 윤순자 여사가 직접 증언대에 올랐다. 재판장님, 저는 올해 73입니다. 나이가 많아 가끔 깜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의 삶을 제 스스로 결정할 힘이 있습니다. 제 자식들이 진심으로 저를 위한다면 제 의지를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결국 저희를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재판장이 단호히 제지했다. 정숙하십시오. 법정에서는 감정적 호소가 통하지 않습니다. 미라는 울먹이며 말했다. 우린 엄마가 혹시라도 사기를 당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정말 걱정돼서. 하지만 윤순자 여사는 그 눈물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걱정이라면 힘이 될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법정으로 끌고 오는 게 걱정이냐? 그 한마디에 법정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재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피고 윤순자 씨의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후견 개시 청구는 기각합니다.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윤순자 여사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얼굴에는 미소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무거운 체념만이 남아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어머님, 이번 판결에 만족하시나요? 자녀분들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순자 여사는 짧게 대답했다. 나는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순간
이미 진 건 아닐까요? 그 말은 곧바로 기사 제목으로 퍼져나갔다. 승리가 아닌 패배. 억대 보상금 앞에서 무너진 가족의. 그날 밤, 윤 여사는 집에 돌아와 난로 옆에 앉았다. 그리고 수첩에 또렷하게 적었다. 2024년 12월 5일. 재판 승리. 그러나 마음은 패배.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덮어주듯이. 하지만 그 눈 아래에는 여전히 추운 땅이 있었다. 재판이 끝난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윤순자 여사는 세 자식을 다시 불렀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 오늘은 내 결정을 말해주마. 거실 한가운데 낡은 탁자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올려져 있었다. 세 자식은 긴장된 표정으로 둘러앉았다.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제발 고집 그만 부리세요. 우리가 법원까지 갔는데도 이렇게 버티시면 결국 가족 관계만 망가집니다. 미라도 목소리를 높였다. 맞아요. 엄마가 우리를 믿지 못하면 우리도 엄마를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윤순자 여사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다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었다. 이건 작년에 작성한 유언장이다. 지훈과 미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작년에요? 이미 준비하셨다고요? 윤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돈이 너희 마음을 시험할 거라는 걸. 그녀는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본인 윤순자는 본인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수재단을 설립하여 독거노인과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한다. 재단의 운영은 막내 윤민재가 맡되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 이익을 취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순간 거실 안은 얼어붙었다.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를 제쳐두고 남을 돕겠다고요? 미라도 울먹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못마땅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윤순자 여사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조용히 대답했다. 너희가 자식이라면 최소한 내 뜻을 존중해야지. 하지만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했다. 내가 원한 건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였다. 지우는 분노에 차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윤순자 여사는 미소도 눈물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완벽히 준비했다. 변호사도 공증도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달라질 건 없다. 민재는 침묵 속에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기쁨도, 부담도, 두려움도 함께 있었다. 엄마,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큰 일을. 윤순자 여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욕심이 없으니 맡길 수 있는 거다. 이건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지켜야 할 사람들의 것이야. 그날 밤, 지훈과 미라는 집을 뛰쳐나갔다. 밖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거칠고 분노로 가득했다. 우릴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민재 하나만 챙기고 우리는 버리겠다고? 윤순자 여사는 창가에 앉아 그 소리를 다 들었다. 마음 한쪽이 아팠지만 동시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수첩에 적었다. 2024년 12월 20일. 유언장 공개. 지훈 미라. 분노와 배신감 표출. 그러나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며칠 뒤 언론을 통해 소식이 새어나갔다. 억대 재산, 자식에게 한 푼도 안 남기고 사회 환원 선언. 기자들은 앞다투어 윤 여사를 취재하려 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의 인터뷰만 허락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돈은 잠깐의 안락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끝없는 불행을 만듭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욕심보다 큰 가치를 기억하라는 교훈입니다. 그 인터뷰는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동시에 일부는 가족을 버린 냉정한 어머니라며 비난했다. 윤순자 여사는 조용히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비난이든 칭찬이든 상관없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양심뿐. 유언장이 공개된 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갈라졌다. 지훈과 미라는 어머니와 거의 연락을 끊었다. 그들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고 언론에는 어머니가 치매 상태에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식의 말을 흘렸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겨울 아침, 윤순자 여사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두툼한 교복 점퍼를 입은 소녀가 서 있었다. 할머니, 저예요. 소연이에요.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던 윤 여사는 순간 눈가가 젖어들었다. 미라 딸, 소연이구나. 이게 얼마 만이냐. 강소연, 올해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자 대학 입시를 앞둔 나이였다. 어머니 미라와는 달리 조용하고 진지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들어오렴. 춥지. 따뜻한 차 끓여줄게. 거실에 앉은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할머니, 사실 엄마 몰래 왔어요. 요즘 집안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근데 저는 할머니를 직접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탁도 드리려고요. 윤순자 여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거라.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점점 나빠져서 학원도 그만두고 등록금도 걱정이에요. 할머니가 만드신 재단, 거기서 장학금 받을 수 있을까요? 윤순자 여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내 엄마가 시켜서 왔니? 소연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는 몰라요. 오히려 할머니 욕만 하시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할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윤순자 여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따뜻한 차잔을 건넸다. 내가 진심이라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구나.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의사가 되고 싶니?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눈빛을 굽혔다. 할머니, 작년에 제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까지 멀어서 결국 못 살리셨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누군가 가까이에서 도와줬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그 대답에 윤순자 여사의 가슴이 울렸다. 잠시 눈을 감은 그녀는 오래전 남편이 떠나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도 병원까지 너무 멀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래, 내 눈빛이 거짓이 아니구나.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소연에게 건넸다. 이건 재단 신청서다.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내 이야기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내가 장학금을 받는다면 그 돈은 내 꿈을 위한 것이지 내 엄마나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어선 안 된다. 내가 정말 의사가 되겠다는 길에만 써야 한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저 스스로의 힘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쓸 거예요. 그날 저녁, 소연은 돌아가기 전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혹시 엄마랑 다시 화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윤순자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언젠가 시간이 답을 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너희 세대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지 않겠니? 소연은 눈가가 붉어졌다. 저, 엄마랑 다르게 살게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길 꼭 기억할게요. 그날 밤, 윤순자 여사는 수첩에 적었다. 2025년 1월 7일. 손녀 소연 방문. 순수한 눈빛 속에서 작은 희망을 봄. 어쩌면 미래는 아직 버려지지 않았을지도. 창밖에는 눈이 그치고 맑은 별빛이 쏟아졌다. 윤순자 여사는 오랜만에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소연이 양평집을 다녀간 지 며칠 뒤 그 사실은 곧 미라의 귀에 들어갔다.
뭐라고? 내가 할머니 집에 갔다고? 미라는 딸을 다그쳤다.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할머니가 많이 외로워 보이셔서. 거짓말하지 마. 혹시 할머니가 무슨 말이라도 했어? 돈 얘기. 소연은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돈 얘기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만 물어보셨어요. 미라는 얼굴이 붉어졌다. 너까지 나를 배신하는 거야? 그날 저녁, 미라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소연이가 엄마 편에 섰어. 이제 민재뿐 아니라 애까지 끌어들이려는 거야. 지훈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역시 엄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우리가 다시 움직여야겠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양평집으로 들이닥쳤다. 거실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던 윤순자 여사는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맞이했다. 왔구나. 앉아라. 지훈은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엄마, 다시 말하지만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재단에만 남긴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라니? 재산 분할 소송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의 일부는 원래 공동상속 재산이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윤순자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지금 내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다니 놀랍구나. 평생 그분 이름 한 번 불러본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그분을 팔아먹겠다고? 미라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는 엄마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민재만 챙기니까 억울해서. 윤순자 여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민재에게도 단 한 푼도 가지 않는다. 내가 남긴 건 사회를 위한 것이지 어느 자식도 아니다. 너희가 억울하다면 그것은 욕심 때문이지 정애 때문이 아니다. 순간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엄마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더러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윤순자 여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기억해라. 돈을 얻을 수는 있어도 잃은 신뢰와 이름은 평생 되찾을 수 없다는 걸. 두 남매는 결국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고 난 뒤 민재가 조용히 들어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이제는 더 분명해졌다. 저 아이들은 이미 길을 잃었구나. 그날 밤 윤순자 여사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2025년 1월 20일 지훈 미라 재산 분할 소송 예고. 이제 가족의 틀은 완전히 깨졌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 소문이 돌았다. 윤 여사네 자식들이 또 소송을 낸대. 참, 돈 앞에선 피도 눈물도 없구먼.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도 있었다. 그래도 윤 여사 대단하지 않아? 저 나이에 저렇게 의지 굳게 지키는 거. 나도 나중에 저런 용기 갖고 싶다. 윤순자 여사는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다. 내가 떠난 뒤에도 욕심보다 큰 가치가 남을 수 있을까?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수첩을 여러 짧게 적었다. 겨울은 길지만 봄은 반드시 온다. 2월의 마지막 주, 양평의 산골짜기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았다. 윤순자 여사는 창가에 앉아 하얀 들판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 속에서도 봄의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전 법원에서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지훈과 미라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해당 재산은 이미 윤순자 개인의 소유로 확정되었으며 유언장 역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그 판결로 모든 법적 다툼은 끝났다. 하지만 가족 간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다. 지훈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정을 박차고 나갔고 미라는 결국 기자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엄마는 우리를 버렸어요. 피보다 사회를 더 택했어요. 그 말은 곧바로 기사 제목이 되었다. 억대 재산, 자식 버리고 사회에.
윤순자 여사의 선택. 윤순자 여사는 그 기사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다만 깊은 고요와 체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가 집을 찾아왔다. 엄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판결도 나왔고 형이랑 누나도 더 이상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윤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떠난 뒤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민재는 두 손을 움켜쥐며 약속했다. 엄마, 제가 반드시 지킬게요. 재단을 세우고 엄마 뜻을 그대로 이어갈게요. 윤순자 여사는 잠시 민재의 눈을 바라보다가 손을 잡았다. 민재야, 내가 욕심을 버리는 한 넌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거다. 며칠 후 윤순자 여사는 마지막으로 수첩을 펼쳤다. 2025년 2월 28일. 이제 내 기록은 여기서 멈춘다. 하지만 나의 뜻은 멈추지 않는다. 내가 지켜온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넘어서는 삶의 가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밭 위로 봄을 알리는 첫 매화꽃이 피어 있었다. 그날 밤 윤순자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의 고단함과 함께 며칠 뒤 장례식이 열렸다. 많은 이웃들과 재단 관계자 그리고 몇몇 언론이 찾아왔다. 그러나 지훈과 미라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앞줄에는 소연이 눈물을 훔치며 앉아 있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제가 꼭 의사가 되어서 할머니가 바라신 길을 이어갈게요. 민재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민재와 소연은 함께 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정수재단. 윤순자 여사가 남긴 이름 그대로였다. 첫 장학금 수여식 날 무대 위에는 윤순자 여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많은 학생들과 이웃들이 모여 그녀의 이름을 기렸다. 민재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담담히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남긴 뜻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남는다고. 그 순간 방 안에는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무대 한쪽에서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밖에는 아직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윤순자 여사가 남긴 마지막 겨울은 그렇게 끝났고 그녀가 바라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